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4위 경쟁,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이 뜨겁습니다. 전반기 최근까지도 부진했던 리버풀이 올 시즌 현 시점에는 가장 좋은 흐름을 타고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무려 7대0으로 대파했는데요. 이 순위 경쟁이 김민재 선수의 여름 이적에도 변수가 될 수 있죠. 예, 리버풀이 만약에 4위 이내에 들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한다면은 리버풀 역시 김민재 선수 영입에 뛰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긴 하죠. 예. 왜냐면 리버풀도 지금 그 센터백 쪽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 시즌이니까요. 하지만 리버풀도 김민재 선수에 관심 있다는 얘기들은 전반기부터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김민재 선수의 관점에서 나폴리에서 이미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어리그로 갈 경우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뉴캐슬과 연결됐을 때도 뉴캐슬이 김민재 선수 영입에 뛰어들려면 1차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뉴캐슬과 리버풀 그리고 맨유까지도 어떻게 보면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확정적이지 않은 열려있는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리버풀이 맨유를 꺾으면서 미국의 예측 전문 사이트인 538로부터 4위 진출 가능성이 네 번째, 그러니까 지금 유력한 팀으로 꼽히고 있어요. 예, 그러면 43%까지 올라갔죠. 원래는 토트넘이 저 순위였는데 둘의 순위가 바뀌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뉴캐슬의 순위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흐름, 언제나 순위권은 바뀔 수 있지만 이 맨유전 7대0 대승은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경기 이전까지도 4경기 연속 패배가 없었던 리버풀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좋았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한테 대패를 당해서 그랬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상승 무드를 타고 있었는데 이걸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죠. 예, 거기다가 이제 리버풀이 지금 5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4위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덜한 상태에서 승점 3점 차예요. 거기다 골득실에서는 리버풀이 앞서거든요. 해당 경기 승리한다면은 그러면은 4위에 올라서는 게 리버풀이죠. 근데 그 밑두 상황들이 굉장히 빡빡한데요. 일단 뉴캐슬은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치렀어요. 그 2경기를 모두 승리한다면은 승점 47점이 되는 거고요. 또 거기 밑에 보면은 브라이턴은 3경기를 덜 치르고 승점 38점이거든요. 그러면 그 3경기 다 이기면은 브라이턴도 토트넘보다 승점 2점이 앞서게 돼요. 예, 결국에는 지금 토트넘이 4위를 지키고 있지만 밑에 있는 팀들이 자력으로 뒤집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리버풀은 기세적으로, 전력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후반기에 결국 4위를 차지한다. 리버풀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차피 4위는 리버풀이 한다. 이런 또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리버풀이 클롭 감독 부임하고 데뷔 시즌만 이제 그 8위를 기록하면서, 이게 왜냐면 중도에 부임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중도에 부임했었기 때문에 그때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4위 이내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에 계속 나가고 있는 건데요. 예, 풀시즌 기준으로 클롭 감독은 즉 한 번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는 이제 클롭 감독의 리버풀이 뒷심이 강한 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먼저 그 첫 풀 시즌이었던 2016-17 시즌에 마지막 12경기에서 8승 3무 1패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12경기에서 1패 덕에 새 시즌 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하게 됐었죠. 그것도 5위 아스날과 승점 1점 차. 또 중요한 게 사실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지만 클롭 감독이 오기 전까지 계속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클롭이 오고 나서는 계속 나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클롭 감독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건 베니테스 감독이 사임하고 나서 베니테스 감독 마지막 시즌부터 브랜던 로저스 감독의 이제 2위를 기록했던 시즌을 제외하면은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2017-18 시즌에는 마지막 8경기에서 4승 3무 1패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5위 첼시하고의 승점 차가 5점이었어요. 그래서 좀 막판에는 그렇게까지 상승세를 크게까지는 타진 않았지만 그래도 패한 게 1패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이때는 토트넘이 3위를 차지하면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었지만 어쨌거나 리버풀이 마지막에 좋은 성적을 통해 4위를 지켰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8-19 시즌에 마지막 17경기 무패를 이어왔었거든요. 13승 4무였어요. 예, 이때 리그 우승까지도 기대를 했던 시즌인데 사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으니까 어찌됐거나 이때가 이제 리버풀이 드디어 황금기를 맞이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때입니다. 이때 진짜 아쉽게 승점 1점 차 2위였는데 이때 승점 97점이 아직까지도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승점 2위에 해당하고, 심지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승점을 다 따지더라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시즌입니다. 예, 사실 맨시티가 한 번만 미끄러져줬다면 리버풀이 우승할 수도 있었을 텐데 리버풀이 다 이겼는데도 맨시티도 안 미끄러지면서
이제 우승하진 못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 라면은 우승해야 되는 시즌 승점이에요. 이 예. 승점은. 하지만 이 아쉬움을 곧바로 이제 결과로 가져오는 게 그 다음 2019-2020 시즌인데요. 예, 2019-20 시즌에는 마지막 10경기에서 2패를 기록했는데요. 6승 2무 2패였는데 그러면 이전보다 조금 주춤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예, 그것도 2위 맨시티하고의 승점 차가 무려 18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챔피언스 리그랑 이런 데 조금 더 집중을 한다고 조금 힘을 뺐었죠, 막판에. 다만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이제 우승하지 못했지만 예. 이 시즌에는 그래도 시즌 초반부터 계속해서 독주했고 특히 전반기의 강세를 후반기에도 유지했다. 심지어 이제 2위 팀인 맨시티에 완패를 당했음에도 승점 차이가 크게 워낙 벌어졌다 보니까 우승을 했는데요. 어찌됐거나 맨시즌 패배를 떠나서도 후반기 성적은 분명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20-21 시즌 이때 이제 마지막 9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왔었고요. 특히 이제 맨유하고의 34라운드 경기에서 4대2 역전승을 거둔 걸 기점으로 이제 5연승을 달렸었는데요. 이때가 조금 지금이랑 좀 비슷한 매우 비슷해요. 흐름이죠. 이때 예. 굉장히 부진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맨유전에 먼저 실점을 하면서 이거 패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피르미누의 영웅적인 활약이 펼쳐지면서 이때 원래 피르미누가 정말 부진해가지고 최악의 시즌이란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이 중요한 시점에 피르미누가 터져주면서 그러면서 4대2 역전승을 거뒀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그 리버풀은 4위 첼시에는 승점 1점 차 그리고 5위 레스터한테는 승점 3점 차의 3위를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맨유전 승리가 없었으면 4위 못했을 위험성이 매우 컸었거든요. 네, 이때 사실 레스터시티가 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 리버풀의 미친 추격전이 벌어졌고 또 토트넘이 마지막에 레스터를 잡아주는 네. 뭐 일도 벌어지면서 극적으로 이때 굉장히 쉽지 않은 4위를 수성을 했는데 네. 바로 지금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매우 그러니까 이번 시즌하고 판박이와 가까운데요. 이때 그 리버풀이 일단 수비 라인이 줄부상이었어요. 그냥 판다이크, 고메스, 마팁 전부 다 시즌 아웃이었고요. 이때는 심지어 뭐 코나테도 없었던 영입하지 않았던 시즌이었고 그래서 카박을 긴급 영입했는데 임대로 데려왔는데 카박마저 부상당하고 그러면서 이때 막 나다니엘 필립스가 센터백 서고 뭐 핸더슨도 센터백 서고 파비뉴도 센터백 서고 막 이러던 시즌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뭐 치미카스도 영입 시즌이어가지고 거의 쓰지 않았었고 그랬던 데다가 또 미드필더 라인도 항상 잦은 부상에 시달렸죠. 티아고 오자마자 부상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핸더슨도 시즌 막판에는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기도 했었고 또 이제 체인벌린이라던가 밀러라던가 뭐 그 나비케이타 이 뭐 부상 병동들 예 그러다 보니까 커티스 존스 쓰고 막 이러던 시점이었어요. 정말 바이날둠이 정경기 띄워준 게 다행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프리미어리그 우승하면서 정말 역대급 시즌을 보내면서 너무 소진이 됐고 고갈이 되면서 예. 이제 또 클럽 월드컵도 치러야 했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선수들이 지쳤고 다쳤고 부진이 찾아왔다. 이게 굉장히 지난 시즌 4개 대회 우승 노리다가 잘 나가다가 지금 부상자 때문에 흔들리는 것과 판박이다.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리버풀이 마지막 18경기에서 무패를 이어왔거든요. 15승 3무를 기록을 했는데 맨시티의 승점 또 1점 차 2위. 결국 이때도 과거의 리그 우승을 아쉽게 놓쳤을 때와 비슷하니까 조금 이제 데자비를 보는 듯한 결국의 이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때도 92점이면은 다른 시즌이면 우승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근데 이번 시즌도 이제 발동이 걸렸나 싶을 정도로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대가 쉬웠던 것도 아니죠. 머지사이드 더비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뉴캐슬 원정도 있었죠. 뭐 최근에는 괜찮았던 울버햄튼, 그것도 울버햄튼이 FA컵에서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이제 가장 최근에 패했을 때가 이제 황희찬 선수한테 그 마티비 자책골을 허용하면서 0대3 대패를 당했었는데 2대0으로 서력했고 또 이제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7대0 대승, 역사적인 대승을 거둔 거죠. 게다가 이제 최근 5경기 수비 불안을 지적받았는데 무실점으로 이제 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리버풀이 확실히 달라졌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요인으로 보자면 1월 영입, 뭐 각포가 결국은 이제 올바른 선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첫 5경기에서는 평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2월 들어서 평점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7점대를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에버턴하고의 머지사이드 더비에선 8.3점을 얻기도 했고 그리고 울버햄튼전 저 한 경기는 교체 투입이니까 교체 투입은 원래 평점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맨유전에 또 이제 8.9점을 획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선발 출전한 5경기에서 4골을 넣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에버턴이라는 라이벌전 그리고 뉴캐슬 맨유라는 4위권 경쟁팀을 상대로 골을 넣었으니까 순도가 높다. 큰 경기에 강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뉴네스도 물론 뭐 이 선수가 항상 그 경기력은 나쁘지 않은데 골을 네. 못 넣는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긴 했지만은 확실히 월드컵 이후에는 확 올라온 모습들이거든요. 뭐 평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7점에서 8점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기 중간에 빨간 박스 해놓은 거는 교체 투입됐으니까 평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6점대 평점은 브렌트포드전하고 울버햄튼전 딱 2경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거기다가 이 선수가 그 막 골이 없다라는 게 단점이었는데 마침내 골도 넣고 있습니다. 예. 최근 5경기에서 4골 1도움을 올리면서 그동안은 그러니까 참 열심히 뛰는데 참 공격에 도움은 많이 주는데 마무리가 아쉽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결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울버햄튼전도 골을 넣지 못했지만 경기 기여력이 높았었고 또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는 비록 역전패를 당하게 했지만 환상적인 또 발뒤꿈치 돌려차기 슈팅을 기록하면서 화려함도 주고 실적도 내고 자신감도 올랐다. 네. 그리고 뉴네스하고 각포가 활약을 해주니까 마침내 에이스인 살라가 부활을 했습니다. 살라가 솔직히 말하면 손흥민 선수와 살라 둘이 이제 부진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이번 예. 시즌. 그래서 지난 시즌 득점왕대 급작성 부진에 관련한 칼럼들도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보면은 계속 평점이 바닥을 찍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에버턴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매경기 평점이 7점 이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예, 게다가 공격 포인트도 많이 넣고 있는데 이제 에버튼이 좀 보약이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약간 좀 에버턴전을 기점으로 살아난 거니까요. 예. 그러면서 살라가 최근 6경기에서 5골 4도움, 경기당 1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거죠. 역시 살라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최근의 임팩트인데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희소식은 역시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던 디오고 조타의 복귀,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아직은 피르미누다. 네. 이 다른 공격수들도 함께 골고루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피르미누가 이제 11월에 있었던 사우스햄튼전에 골 넣고 나서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계속 빠져 있다가 에버턴전에 복귀해가지고 그리고 이번 맨유전에는 1골 1도움을 기록을 한 거고요. 조타 같은 경우도 부상 당하기 이전에 뭐 아스날전 도움 그리고 또 이제 레인저스전은 도움 해트트릭까지 기록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었는데 10월 맨시티전을 마지막으로 부상 후 장기간 빠졌으나 역시 에버턴전에 복귀해가지고 팰리스전과 이제 울버햄튼전에는 선발 출전해가지고 울버햄튼전에는 도움까지 올렸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신성인 엘리엇하고 바세티치도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엘리엇 같은 경우도 저기 빨간 박스는 교체 출전한 경기들이니까 뭐 평점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은 선발 출전한 경기들에서의 평점들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최근 선발 출전한 4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맨유전 대승의 숨은 공신으로 불리고 있죠. 상당히 양질의 패스들을 찔러주면서, 그리고 또 이제 바세티치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원래는 거의 쓰이지 않던 왜냐면 이제 만 18세니까. 근데 이번 시즌에 갑자기 월드컵 이후부터 이 선수를 긴급 선발로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재계약까지 맺게 됐죠. 근데 빨간 박스가 이제 교체 출전한 경기들이니까 뭐 선발로 나온 경기들, 특히 최근에는 계속 선발로 중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티아고 알칸타라의 부상을 바세티치가 메워주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결국엔 베테랑도 잘해주고 영입한 선수도 터지고 유망주까지 상승하니까 모든 게 잘 되고 있다. 리버풀은 지금 뭐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그 최근 5경기 무失점이잖아요. 거기에는 역시 돌아온 판다이크를 뺄 수가 없죠. 판다이크가 부상해서 돌아오니까 팀 수비가 안정화를 찾는다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부상 복귀를 대부분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뭐 켈빈 램지라고 이번에 영입한 뭐 유망주 오른쪽 풀백, 이 선수 제외하고는 다 이제 부상이 임박한 상태거든요. 특히 뭐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루이스 디아스와 티아고 알칸타라 같은 경우는 3월 중순 복귀 예정입니다. 여기에 뭐 임대 선수로 데려오긴 했지만 알투르 멜루까지도 부상에서 복귀하면 팀의 뎁스조차도 좀 강화될 수 있으니까 리버풀은 이제 후반기에는 꼭 항승 곡선을 탈 일밖에 없다. 다만 멜루는 그냥 처분해버릴 거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멜루는 유벤투스에서도 처분하려고 한다라고, 이 선수가 조금 문제가 많이 있나 봐요. 지금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다만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변수가 있다면은 일단 뭐 본머스하고의 원정 경기는 그나마 쉽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거든요. 그것도 1차전에서 홈에서 2대5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2차전에서 이거 뒤집으려면은 정말 사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알 마드리드 원정 가서 4골 차로 이겨야 돼요. 4대 0으로 이겨야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뭐 이제 맨유도 7대 0으로 이겼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또 레알도 방심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좀 마음 편하게 치르고 이제 A매치 기간에 좀 대표팀에 가는 선수들이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요걸 좀 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플럼하고의 경기는 연기가 되긴 했지만은 맨시티, 첼시, 아스널로 이어지는 죽음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4월 초에. 예. 특히 맨시티하고 첼시전은 다 원정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경기들을 좀 잡거나 승점을 얻어줘야 실질적으로 4위를 노릴 수 네. 있는데 또 여기서 미끄러져 버리면 다른 팀들이 또 4위권을 좀 굳히거나 치고 네. 올라가거나 할 수가 있어서 리버풀은 이 맨유전의 기세를 4월 초에 좀 죽음의 일정까지 극복을 네. 해야 된다. 다만 이제 4월 초 이 죽음의 일정을 지나고 나면은 일정이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뭐 리즈 원정, 현재 뭐 리즈도 하위권이죠.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 그것도 노팅엄 포레스트는 원정 최하위 팀이죠. 예. 그리고 웨스트햄 원정, 웨스트햄도 현재 하위권이죠. 예. 그리고 이제 토트넘과 브렌트포드가 조금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어도 그 다음에 레스터 시티, 에스턴 빌라, 사우스햄튼 매우 쉬운 일정들이 앞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엔 4월 초에 저 일정만 잘 넘기면 이전 시즌들처럼 클롭 감독이 후반기에 아주 좋은 성적을 통해 4위를 결국 차지하면서 시즌을 마칠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4위 경쟁팀인 이 토트넘과의 5월 1일 경기가 있는데 리버풀이 뭐 토트넘에 계속 강하잖아요. 요 경기 잡는다면 확실하게 좀 4위를 굳히지 않을까. 다만 저 경기가 4위 경쟁에 있어서 최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양팀 모두한테 있어서. 예, 뭐 지난 시즌 토트넘도 또 리버풀 가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만만히 볼 수 없는데 프리미어리그 4위 경쟁은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김민재 선수의 여름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에 있어서 팀을 고르는 과정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김민재 선수가 리버풀 이적설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그 나폴리 지역지인 일 마티노의 1월 보도에 따르면은 그때 이제 리버풀이 판다이크 부상 이후 나폴리에게 김민재 건으로 전화했다라는 내용인 건데, 예, 그래서 뭐 판다이크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김민재를 급하게 영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예, 뭐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은 필요가 예. 없고, 왜냐면 판다이크가 복귀했고 겨울 영입은 없었으니까요. 예, 사실 이게 나폴리가 내줄 가능성도 없는 딜이었기 예.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리버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면서 나폴리 예. 쪽과 접촉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예.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팀토크에서 1월 보도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이때 제목은 이제 절박한 리버풀은 이미 비밀 이적 회의를 시행한 맨유의 목표 영입을 촉구하다. 이런 이게- 제목인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래 맨유가 먼저 김민재 선수 영입을 좀 강하게 원하면서 이제 전반기 때 이미 스카우트도 파견하고 또 이미 접촉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던 와중에 리버풀이 끼어든 형국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그 일 마티노랑 똑같지만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디오그 조타와 루이스 디아스가 동시에 부상을 당한 리버풀은 맨유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코디 각포 영입을 6개월 일찍 이루어지게 만들었다. 예, 원래는 이제 링크가 맨유 쪽으로 강했는데 부상자가 생겨서 리버풀이 빨리 데려와서 낚아챘다. 그리고 이게 예. 약간 좀 루이스 디아스 영입권과도 비슷해요. 토트넘이 원래 루이스 디아스 영입을 예. 하려고 했는데 리버풀이 이걸 안 뺏기려고 채간 네. 상태가 됐었잖아요. 이제 그 리버풀도 코디 가포를 영입 명단에는 올려놓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영입을 하려고 해도 원래는 여름에 할 계획이었대요. 그렇죠. 그랬는데 둘이 부상을 당하니까 6개월 먼저 데려와 이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탈리아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각포와 유사한 스토리가 김민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 예, 만약에 판다이크의 부상 정도가 더욱더 심했다면 정말로 리버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겠지만 뭐 그렇게 네. 큰 부상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건 하이제킹이 가능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제타 델로 스포츠에 올라온 안토니오 코라도와 이제 민모 말피타노 기자의 대화 내용을 이제 올린 건데요. 일단 코라도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난 나폴리에 있는 그 파라디소 호텔에서 김민재와 외국 구단 간의 미팅이 있었다는 걸 말할 수 있다. 그건 우디네세와의 경기 일주일 전에 있었다. 그게 11월 12일 경기였죠. 난 그 클럽의 이름을 찾을 수는 없었다. 나에게 뉴스를 준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들은 영어로 말했지만 클럽 이름을 알 수는 없었다. 나폴리가 즉시 선수에게 재계약을 제시하면서 바이아웃 조항을 없애기 위한 시도를 취한 게 우연이 아니다. 즉 이제 우디네스와의 경기 일주일 전에
프리미어리그 클럽 구단의 관계자가 직접 이 호텔에 왔다는 거. 즉 김민재 측 관계자와도 미팅을 하면서 우리 바이아웃 질러서 너네 데려올 계획이 있어라고 얘기했다. 영입 의사를 타진했다는 얘기가 네. 새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폴리가 딱 이 시기에 이제 예. 재계약 협상을 했던 거였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피타노 기자가 곧바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해당 구단의 이름을 말해주겠다. 맨유이다. 아, 너 누군지 모르지? 걔 맨유야. 예. 프리미어리그 팀 그 맨유야라고 얘기한 건데 이제 그런 가운데 리버풀도 맨유의 타깃인 김민재에게 관심이 있고 지금 리버풀 지역 언론에서는 리버풀 수비 라인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지금 나폴리에서 잘하고 있는 특히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만나본 김민재를 데려와야 된다라는 여론과 언론들의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리버풀닷컴이라는 뭐 그 에맥 게이츠 기자가 이제 운영하는 이제 사이트에 올라온 사설인 거거든요. 예. 제목은 이제 리버풀은 맨유 타겟인 그 김민재를 영입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넥스트 버질 반다이크가 이제 김민재를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예, 이 기자 같은 경우는 가디언즈에 그 이탈리아 대표팀이 유로 2020 우승을 했었을 때 바레시의 독점 인터뷰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그냥 블로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취재력이 있고 또 기자로서 경험이 있는 굉장히 이제 공신력이 좀 있는 기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사람의 사설에 이제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칼럼 본문을 보면은 쿨리발리를 대체하는 건 어렵지만은 그는 해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쿨리발리가 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김민재는 절반 가격에 이제 영입을 했는데 오자마자 팬들은 쿨리발리에 대한 모든 걸 잊어버렸다. 뭐 그러면서 도리어 이제는 리버풀이 첼시가 쿨리발리를 영입해준 걸 감사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맨 뒤에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김민재가 오자마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얘가 이 유럽 무대에 1년밖에 되지 않은 선수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뭐 그러면서 뭐 밀란전에 이제 브라임 디아스의 슈팅을 미친 듯이 선방을 막아내면서 그러면서 벽화를 장식하는 등 불멸의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하면서 뭐 김민재 선수의 이제 소개들 뭐 9월 세리에 이달의 선수 그리고 뭐 2골 넣고 굉장한 신체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좋고 돌파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맨유 이적에 연결되고 있는데 판다이크의 완벽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 둘은 스타일 면에서 유사점이 있다. 나폴리가 한 시즌 만에 그를 팔려고 하지 않겠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해준다면은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하면서 한국 선수가 역사적으로 세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진 못했으나 김민재는 빠르게 이를 바꾸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또한 언젠가 리버풀의 첫 한국인 선수가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상적인 판다이크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소유주 아래에서 첼시가 이 종류 지출을 폭주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쿨리발리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예. 그는 아직 주류에 등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결국 첼시가 쿨리발리를 데려가주면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올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예상보다 빨리 주가가 오르고 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 리버풀이 또 예상보다 빨리 판다이크의 후계자를 찾게 될 수 있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리버풀이 이 선수 꼭 데려와야 돼. 그리고 이 선수 몸값 높아지겠지만 바이아웃이 있어. 뭐 전 세계에 다 알려져 있는 김민재 바이아웃 소개하면서 돈 이거 이적 협상 필요 없다. 데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리버풀은 수비수를 맨유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예, 뭐 그러니까 이 팀의 센터백이 총 5명이거든요. 예. 판다이크, 마팁, 코나테, 조고메스 그리고 나다니엘 필립스까지인데 사실 나다니엘 필립스는 리버풀급 선수가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사우스햄튼이나 이런 팀들이랑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됐던 선수이고 판다이크하고 코나테하고 마팁하고 고메스하고 다 부상이 많은 선수인데다가 이번 시즌에 부상 후 고생을 했었고요. 코나테는 나이도 어린데 선수 경력 내내 부상이 많았었고요. 마팁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마팁은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이번 시즌 매우 부진하죠. 거기다 판다이크와 마팁의 나이도 이제는 30대가 넘었어요. 예. 거기다가 조고메스는 나이는 젊지만 부상 이후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솔직히 조고메스도 이제는 리버풀의 주전으로 뛸 만한 실력이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조고메스는 백업으로 이제 센터백과 오른쪽 풀백을 모두 설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홍구롱까지 되니까 아마 그래서 조고메스는 데리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결국에 조고메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전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코나테의 부상 이슈, 마팁의 하락세 이슈를 고려한다면 당장은 판다이크의 파트너로 김민재를 생각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판다이크의 은퇴 이후 코나테 김민재로 센터백을 구성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되는 김민재를 리버풀이 원할 수 있고 또 구단의 매각 이슈도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일단락 되면서 존 헨리 구단주가 그냥 내가 운영하고 투자 받아서 여름에 선수 사주겠다 뭐 이런 네.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디어 그룹의 천문학적인 투자들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협상 중에 있다는 얘기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리버풀이 자금 사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 헨리 구단주가 직접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리버풀을 매각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리버풀의 최우선 영입 목표는 무조건 주드 벨링엄이에요. 그리고 벨링엄의 이적료는 1억 파운드 이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존 헨리가 아무리 지갑을 열더라도 벨링엄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그룹에 투자가 들어와야지 그걸로 벨링엄도 영입하고 김민재도 영입이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미 공격 라인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벨링엄 영입해서 미드필더 보강하고 센터백 영입해서 수비 안정화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봐야 네, 돼요. 그렇다면 벨링엄 데려오고 김민재 데려올 수 있는데 김민재 선수는 7월 1일부터 15일 사이면은 이적료 협상 없이 정해진 돈을 뭐 팩토링해서 지금 데려올 수 있거든요. 네. 굳이 일시불 아니어도 돼요. 은행에서 빌려서 내도 되니까 리버풀이 뭐 그 정도를 못 낼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진출만 확정을 하면 김민재 선수 영입을 위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팀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은 리버풀이 정말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야 되는 그리고 그렇죠. 리버 프리미어리그 후반기를 봐야 되는 상태인데요. 김민재 선수가 개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원한다는 얘기를 뭐 공개적으로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가는 건 시간 문제 같은데 과연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과 현지 정보 그리고 팩트 체크 부버지 김현미 기자와 함께하는 한준 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